저는 5년 전 아내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반쯤 잃어버린 36 남자입니다. 지금은 5살 난 딸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아침마다 아이 머리를 서툴게 묶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빠예요. 사실 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고 싶은 공부원 없이 했고 회사에서도 제법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사람이랑 딸아이 손잡고 주말이면 놀이공원 가고 늙어서는 툇마루에 앉아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그 정도의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평범한 꿈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조여와요. 아내가 없는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고요?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하셨는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역 유지라고 하죠? 저희 집이 딱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재벌 2세는 아니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컸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성격도 급하고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고 방학 때는 해외 인턴까지 다녀왔죠. 사실 아버지는 제가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회사로 들어오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이러시더라고요. 태호야, 너 졸업하면 바로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제가 들어간다는데 아버지가 왜 싫어하세요?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내 실력으로 인정 한번 받아보고 와야 사람 구실을 하지. 안 그러면 평생 사장 아들 소리밖에 더 듣겠냐? 밖에서 깨져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성과도 내봐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가 참 야박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밤낮 없이 코드랑 씨름하면서 버텼더니 30 초반의 개발팀장 자리까지 올라갔지 뭐예요. 그것도 그 회사 역사상 최연소였다니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온전히 제 이름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일이 잘 풀리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소개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감을 고르는 입장이었어요. 그 중에 진지하게 만나본 사람이 3명 정도 됐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조건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치관이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돈 쓰는 방식이나 미래를 그리는 그림이 저랑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외모도 훤칠하고 다 좋았는데 말투가 어찌나 신경을 긁던지 대화만 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은 평생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전주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저랑은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경상도 남자라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도 큰데 이 사람은 전라도 특유의 그 느긋하고 다정한 말투로 저를 어찌나 편하게 해주던지요. 제가 회사 일로 잔뜩 예민해져서 짜증을 부려도 빙긋 웃으면서 밥은 먹었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하면서 저를 다독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내가 세 자매 중 막내였거든요. 결혼하면 손이 처형이 둘이나 생긴다는 거였죠. 사실 저는 처가 식구가 많은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처형들도 장모님도 어찌나 좋은 분들이던지 제 걱정이 다 무색해지더라고요. 장모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막내가 사람 보는 눈은 인내하셨고 처형들도 제부 우리 동생 잘 부탁해요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좋은 집안이랑 인연을 맺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을 정말이지 그림처럼 평온하게 살았어요. 저는 여전히 성격 급한 남편이었고 아내는 여전히 느긋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늦었어. 빨리빨리. 하면 아내는 커피를 호롱 마시면서 여보, 그렇게 뛴다고 시간이 더 생겨? 커피 한 잔할 여유는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하고 웃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 페이스대로 따라가도 이상하게 일은 다 풀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느긋한 공기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5살 난 딸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이가 아내를 쏙 빼닮아서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행복에도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바로 처형들이었죠.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에 모이면 음식도 나눠하고 조카 예쁘다며 용돈도 쥐어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술이 한 잔 들어가거나 분위기가 좀 풀어지면 꼭 사람 속을 살살 긁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한 번은 처가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큰 처형이 저를 힐끔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부, 집안 좋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막내 너무 기죽이면서 살게 하는 거 아니지?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작은 처형이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맞아. 제부 집안 잘 산다고 우리 막내가 은근히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냐고. 얘가 원래 착해서 싫은 소리를 못 하잖아.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사는데 갑자기 기를 죽인다니요. 그때 아내가 딱 나서서 정리해줬어요. 언니들 진짜 왜 이래.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집에서 뭐 결정할 일 있으면 둘이 얘기해서 다 같이 정하지. 누가 누구 기를 죽여. 언니들이야말로 사람 좀 그만 긁어. 어머 얘 봐라. 시집 가더니 아주 남편 편만 드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웃고 넘길 만한 수준이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냥 저 두 분이 원래 말투가 좀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그냥 말투가 아니었던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별일 없이 흘러가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회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날 아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아침부터 도시락 싸느라 분주했어요. 나가면서 저한테 여보, 나 오늘 애들 데리고 나가니까 저녁은 좀 늦을 수도 있어. 딸내미 어린이집 하원 부탁해 하고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못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회의 중이라 무음으로 해놨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업무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끊겼다가 또 울리고 문자도 계속 뜨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랑 처가 식구들 번호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회의고 뭐고 다 팽개치고 복도로 뛰쳐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걸어온 곳은 근처 대학병원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거든요.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냥 다치기만 한 걸 거야. 그 말만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강가 산책로를 걷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릴 뻔한 아이 하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물살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아이는 무사했는데 우리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순직이라고 아이를 구하다 세상을 떠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흰 천에 덮인 아내를 보는 순간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영화처럼 주변 소리가 다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 입에서도 소리라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멍해진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상태로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장례 첫날까지만 해도 장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우셨어요.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하냐, 자네도 이제 어떡하냐 하시면서요.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장모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문상 온 친척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남자 사주가 세면 마누라를 잡아먹는다더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가 하나뿐인 것부터가 좀 그랬어. 부부 궁합이 안 맞았던 거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냥 나이 드신 분들 헛소리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이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씀 없으시던 분이 그 소리에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엔 제 앞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착하고 여렸던 내 막내가. 그러다 발인 전날엔 결국 오열하시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자네 만나기 전까진 아무 일 없었어. 자네 만나고 나서, 아니, 저 물가로 애들 데리고 간 것도 다 팔자가 뒤틀려서 그런 거야. 왜 하필 우리 딸이냐고. 왜? 어머니,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니야. 우리 딸은 원래 이렇게 갈 팔자가 아니었어. 자네가 우리 딸 복을 다 깎아먹은 거야. 우리 딸 살려내. 살려내라고. 기가 막혔어요. 아내를 잃고 제일 무너진 사람은 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처형들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발인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은 저한테 장모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심지어 술을 드셨는지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자냐? 우리 딸은 차가운 땅에 들어갔는데 너는 지금 발 뻗고 잠이 오냐?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저도 매일 잠 못 자고 있어요. 저도 애 엄마 생각하면 눈물로 밤을 새운다고요. 입 다물어. 내가 무슨 우리 딸 생각을 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내가 우리 딸 지켰어야지. 내가 대신 갔어야지. 왜 우리 딸이 먼저 가?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자식 먼저 보낸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어서 그저 참았거든요. 가장 슬픈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싶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보내고 회사에도 잠시 휴직을 내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옷장에서 아내. 냄새가 훅 끼치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처형들이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걱정돼서 와봤다면서요. 반찬도 몇 가지 해오고 우리 딸아이 밥은 잘 챙겨 먹이냐며 냉장고도 슬쩍 봐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사람 손이 절실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내심 고마웠어요. 아, 그래도 애 이모들이라고 조카 걱정은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두 사람이 들르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대화 주제가 슬금슬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부,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막내 순직 처리됐다며? 그럼 나라에서 보상금 같은 거 꽤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반찬통을 받다 말고 손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갑자기 왜 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막내가 워낙 꼼꼼한 애라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놨을 텐데. 그 서류들은 어디 있어? 우리가 정리 좀 도와줄까? 그제야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는지 어렴풋이 감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제가 딸아이 하원시키고 집에 돌아왔더니 처형 둘이 안방 서랍이며 아내 책상 서랍을 죄다 열어놓고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 제부 왔어? 아니, 우리가 도와주려고. 통장이랑 보험 서류 같은 거 한 대 모아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돈이나 서류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방은 애 엄마 물건 있는 데니까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딱 잘라 말하니까 큰 처형이 표정을 확 바꾸더라고요. 제부, 왜 그렇게 정색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막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잖아. 그걸 제부 혼자 다 꿀꺽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엄마도 계시고 우리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하실 거면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짓말처럼 두 사람은 발길을 뚝 끊었어요. 그렇게 살갑게 조카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돈 얘기가 안 통하니까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말들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처음부터 친정 얘기를 좋게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세 자매 중 막내였는데 몇 해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두고 위에 두 언니가 서로 더 가지겠다고 얼굴 붉히며 크게 싸운 적이 있었대요. 그때 아내가 그 꼴을 다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언니들 돈 문제만큼은 진짜 안 믿어. 평소엔 좋다가도 돈 앞에서는 눈이 획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절대 우리 언니들 말만 믿고 어리숙하게 굴면 안 돼. 무조건 당신이랑 우리 딸부터 챙겨야 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딸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무렵이었어요.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류를 잔뜩 챙겨서 저를 앉혀놓더라고요. 여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아니, 진지하게 들어봐.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거잖아. 나야 별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딸이랑 당신이 고생 안 하게 미리 다 정리해 두려고.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전부 저랑 딸아이 앞으로 딱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제 명의로만 되어 있던 신혼집 아파트도 굳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놓자고 먼저 나섰던 게 아내였어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당신 무슨 유언 남기는 사람 같다고 핀잔을 줬는데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죽고 나서 어떻게 유언을 남겨. 그러니까 지금 해두는 거야. 저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자기 친정 식구들의 본성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없을 때 남은 우리 부녀가 그 사람들한테 뜯기고 상처받을까봐 미리 손을 써둔 거였죠. 그렇게 아내가 미리 정리를 다 해둔 덕분에 법적으로 아내의 재산은 처가에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이며 아이를 구하다 순직한 데 대한 유족 보상금, 그리고 아내가 알뜰하게 모아둔 개인 적금이랑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까지 그 모든 게 전부 저랑 우리 딸 앞으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액수를 다 합치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였어요. 발길을 뚝 끊었던 처형들이 어느 날부터 다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글쎄 제 회사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점심시간쯤 로비로 내려갔는데 저 멀리서 처형 둘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고 회사까지 찾아오세요. 저도 명색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쑥 오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에이, 제부도 참. 연락도 안 받고 자꾸 피하니까 직접 올 수밖에 없었잖아. 우리도 답답해서 그래. 큰 처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뻔뻔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뒤늦게 알았거든. 집도 공동명의였더라. 보험도 다 제부랑 조카 앞으로 되어 있고 우리 막내가 언제 그렇게 알뜰하게 다 정리를 해놨는지 참 꼼꼼하기도 하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 막내가 남긴 돈이 지금 다 제부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얘기 좀 해보자는 거지.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아내를 잃은 저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구나. 오로지 돈,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날 카페에서 처형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길게 얘기해봐야 돈소리만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이라면서요.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큰 처형이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가더니 글쎄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척척 누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 넘으신 거죠? 제부,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좀 지내야겠어. 안에 엄마도 와 계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사과를 깎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커다란 캐리어까지 놓여 있었어요.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하고 오신 모양이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처형들한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예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 생각보다 쉽더라. 제부는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사과를 씹으면서 아주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니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여기가 어떻게 남의 집이야? 우리 막내가 살던 집인데. 자네 혼자 이 큰 집에서 애 데리고 사는 것도 다 낭비지. 당분간 내가 같이 있으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봐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우리 딸 잡아먹었네. 대신 죽었어야지 하고 악을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살가운 가족 행세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랑 장모님, 처형들까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거가 시작됐어요. 저는 안방을 장모님께 내드리고 작은 방을 썼고요. 처형들은 자기들 집이 따로 있으면서도 무슨 애 봐준다는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반찬도 척척 해놓고 제 와이셔츠도 다려놓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어깨 주물러 준다고 안마까지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제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아이한테도 갑자기 세상 다정한 이모, 외할머니가 돼서는 장난감이며 옷이며 사다 안기고요. 그러다 며칠 뒤였어요. 처형들이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뭘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제부, 이거 우리가 몸에 좋다는 재료로 직접 푹 고아서 만든 보양죽이야. 요즘 제부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 따끈한 죽 한 그릇을 상에 딱 올려놓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제가 그 죽을 먹나 안 먹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어찌나 부담스럽던지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한 숟갈만 살짝 떠서 입에 넣는 신용만 하고 죽을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두 사람이 시선을 슬쩍 돌리더라고요. 느낌이 영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형들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는 그 죽을 슬쩍 장모님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우리 장모님이 원래 입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뭘 드셔도 이게 뭐가 들어갔네, 재료가 별로네, 귀신같이 다 짚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 죽을 딱 한 숟갈 뜨시더니 얼굴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예, 이 죽 왜 이래? 무슨 죽이 이렇게 고소해? 죽에다 땅콩이라도 갈아 넣었니? 아유, 텁텁해라. 무슨 보양죽에 땅콩을 넣어.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처형 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싹 식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땅콩 알레르기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견과류 종류는 입에도 못 대고 심지어 땅콩 만졌던 손으로 만든 음식만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결혼 초에 처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서비스로 나온 반찬에 땅콩 가루가 들어간 걸 모르고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처가 식구들이 제 알레르기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진짜 일이 터졌어요. 아까 신용만 한다고 했지만 그 한 숟갈이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속이 좀 울렁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더니 기침이 몇 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갈수록 숨 쉬는 게 이상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 느낌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벌써 얼굴이랑 목에 붉은 반점들이 쫙쫙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밖에서 처형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그 말투가 놀란 사람 말투가 전혀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아주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겨우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119를 부르고 처형들을 쏘아봤어요. 그 죽에 땅콩 넣었죠? 제가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저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나 뻔뻔한지 구급차에 같이 타고 오더라고요. 의료진이 뭘 드셨냐고 묻는데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처형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우리 제부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실수로 땅콩 든 걸 먹어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먹인 거겠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의사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쇼크가 왔던 거예요. 다음날 병실로 장모님까지 오셨는데 저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더는 아무런 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장모님이 상황 파악을 끝내고 딸들 편을 드는 거였어요. 애들이 무슨 독을 탄 것도 아니고 몸 챙겨주겠다고 죽 한 그릇 써온 걸 가지고 사람을 무슨 살인자 취급을 하면 어떡하나? 어머니도 그 죽 드시고 땅콩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애들이 제 알레르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몰랐겠지. 애들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저는 그 병실에 누워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 절대 그 돈을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저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는 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제 집에서, 제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어요. 처형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집에는 장모님만 남아 계셨거든요. 저는 웬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장모님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계속 집에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있는 것보다 밖에서 밥이라도 한 끼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조용하고 괜찮은 식당 예약해뒀으니까 거기서 진득하게 얘기 좀 해요. 장모님이 그 말에 표정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다행이지.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끼리는 풀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자네 집에 들어와 있는 것도 다 자네랑 애 걱정돼서 그런 건데 자네가 그걸 몰라주니까 나도 서운했어. 네, 어머니. 제가 퇴근 시간 맞춰서 예약해뒀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회사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요. 그렇게 장모님을 밖으로 유인해 보내놓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랑 처형들이 갖다 놓은 짐을 몽땅 밖으로 빼버렸죠. 그 다음 바로 열쇠업체를 불러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어요.
한참 뒤에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네 지금 어디야? 내가 식당 와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잖아. 강태호 이름으로 잡힌 자리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머니랑 무슨 밥을 먹어요. 저를 그 죽으로 죽이려던 사람들이랑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너 지금 나를 속여서 밖으로 불러낸 거야? 네. 정확히는 제 집에서 어머니를 내보낸 거죠. 어머니랑 처형될 짐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 정리해뒀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집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다신 함부로 들어올 생각 마세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장모님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처형들한테 번갈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죠. 그런데 잠시 후에 현관문이 쿵쿵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문을 뜯어버릴 기세로요. 제부, 문 열어. 지금 장난해? 우리 짐을 왜 밖에다 내놔? 야, 강태호. 너 보험금 좀 받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우리 막내 죽자마자 돈이랑 짐만 챙기더니 이제는 장모까지 길바닥에 내다 버려? 저는 곧장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경비실이죠?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사람들이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려는 상황이라 무서우니까 경찰 좀 불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우기긴 하는데 제가 이미 나가달라고 분명히 말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뒤에 경비원분이 올라오시고 결국 소란 끝에 처형들을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몇 동 사는 누구누구, 마누라 죽고 보험금 혼자 다 꿀꺽하더니 장모를 길바닥에 내쫓았대. 한마디로 저를 돈에 눈멀어서 장모 내쫓은 파렴치한 사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별로 겁나지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동서들, 그러니까 처형들 남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미쳐 있는지 그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처형들 자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두 사람이 핸드폰을 붙잡고 거의 울먹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진짜 큰일 났어.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끝장이야. 사채 쪽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우리 남편 귀에 들어가면 나 진짜 죽어. 나도 저번에 코인 말아먹은 거 겨우 숨겼는데 이번에 그 다단계까지 터진 거 들키면 나 이번엔 진짜 이혼이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몇 년째 코인이니 다단계니 하는데 미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쏟아붓고 나중엔 대출에 사채까지 손을 댔던 거예요. 그렇게 날린 돈이 자그마치 10억 가까이 됐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심지어 원래 살던 집까지 팔아서 딸들 사채 빚을 갚는 데 보탰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저희 집에 눌러 앉으려고 했는지 그제야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동서 두 사람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서 그날 밤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이며 제가 알아낸 것들을 다 얘기했죠. 처음엔 두 사람 다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통장 내역이랑 핸드폰 거래 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냥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주식 크게 말아먹은 뒤로 통장까지 다 오픈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네요. 그렇게 카페에서 헤어지고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간 동서들이 처형들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잖아요. 핸드폰에 있던 코인이며 다단계, 카드론의 사채비까지 남편들한테 줄줄이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에 처형들이 동서들 손에 이끌려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딱 봐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같았어요. 형님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아까 나랑 약속했지? 당신도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사과하라고. 예전처럼 당당하던 처형들이 몸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부 아니 형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솔직히 안쓰럽다거나 불쌍하다는 감정은 눈곱만큼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감당하는 거지. 누굴 탓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모님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은 반쪽이 돼서 눈만 퀭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장모님은 무릎 꿇고 있는 딸들을 지나쳐서 현관 안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말없이 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네. 이게 다 내 탓일세.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모님은 처형들이 돈 때문에 저한테 들러붙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걸 부추긴 것까지 다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말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우리 막내가 그렇게 됐을 때 그 허망한 마음이 돈이라도 있으면 좀 채워질까 싶어서 그 돈을 욕심냈던 게 있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우리 딸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내가 저 못난 것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죽은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면목이 없어.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장모님이 밉기도 한데 그 얼굴 위로 아내 얼굴이 겹쳐지니까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언니들 돈 문제만큼은 진짜 안 믿어. 아내가 생전에 했던 그 말도 저절로 떠올랐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돈에 관한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내도 몰랐겠죠. 어머니, 저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제가 그 죽을 다 먹었으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과받고 있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다 잃을 뻔했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처형들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이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사실 그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용서할게요 한마디 한다고 진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그 단어를 굳이 입 밖에 꺼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처가 식구들이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고요. 처형들은 다니던 일 열심히 다니면서 주말에는 안 하던 아르바이트까지 뛰면서 빚을 갚으려고 일을 악물더라고요. 아마 자기 남편들이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았어요. 동서들도 다시 코인이나 그런 데 손 떼면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각서까지 받아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욕심에 눈이 멀면 누군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확 잡아줘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역할을 어쩌다 보니 제가 하게 됐지 뭐예요. 저는 처형들 빚 중에서 딱 절반 정도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거든요. 이거 들으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줘? 하고 답답해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수백 번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건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아무리 언니들이 미워도 결국 완전히 등을 돌리진 못했을 사람이거든요. 못마땅해 하면서도 끝내는 못 본 척 외면하지 못했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아내가 남기고 간 돈으로 아내 몫을 대신 한 거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요. 딸들 빚 갚느라 원래 사시던 집까지 다 처분하셔서 갈 곳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처형들 집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눈칫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제가 먼저 같이 지내시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끔은 서로 눈치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아이한테는 그래도 하나 남은 외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끔 밤에 둘이 앉아서 아내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아내가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장모님은 엄마로서 딸을 추억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둘 다 조용해지는데 그럴 때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곤 해요. 장모님이 이제 우리 딸아이를 정성껏 봐주시니까 저도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건설사 일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현장 관리부터 거래처 상대하는 것까지 정말 배울 게 산더미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사장 아들 소리 듣기 싫어서 죽어도 안 갔을 텐데 이제는 우리 딸이랑 이 두 식구 지키려면 저부터 단단해져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 맨 처음에 사람 본성이 착한지 악한지 그런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말 쉽게 변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것도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세상을 떠난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멀쩡한 사람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원래 악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욕심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만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부디 돈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